최근 탈원전 움직임 관련해서 그거의 문제점하고 그 전력 공급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에너지 공약을 하셨죠. 그 첫 번째가 원전 없애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LNG 가스 이용한 청정 발전을 하겠다. 세 번째가 신재생을 2030년까지 2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지난번 고리 1호기 폐로식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바로 유감 표명했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건 착오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실제는 어떠냐? 실제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관련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조사 결과가 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유엔의 과학위원회 보고서인데요. 방사능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에 관한 유엔 과학위원회 거기에서 매년 저 리포트를 발간하는데 2013년도 리포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발전소 근무자와 주민 중 방사능 관련 죽거나 급성질환을 겪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피폭자 또는 그 후손들 중에 방사능 관련 건강상 영향을 받는 사례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 영향 없다는 얘기죠. 유엔 과학위원회 여기는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방사선 의학하는 분들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WHO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2013년도 보고서에도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영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옛날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죠. 모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출연자가 몇천 명이 죽고, 그러니까 다른 출연자가 몇천 명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다른 출연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몇 명 죽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유엔 과학위원회 보고서에 있습니다. 2008년 보고서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발전소 근무자 중 134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급성 질환을 겪었다. 물론 요 전에 폭발 사고가 있으면서 폭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2명인가 죽었습니다. 이제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급성 질환자 중에 2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 나머지 106명 중에 19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 원인은 다 다른 거고 방사능하고 관련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고 뭐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긴급 투입돼서 작업하던 그 사람들이고 그 뒤에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수십만 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자들 중에서 피폭량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백혈병하고 백내장 발병률이 일부 증가를 했다. 그거 이외에는 건강에 영향을 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처리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복구 작업하던 사람들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 대중 중에 성인한테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아요단 131에 오염된 우유를 먹고, 원래는 이런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오염된 우유를 판매 금지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유통이 되고 그랬던 거죠.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낙진이 풀밭에 떨어지고 그걸 소가 뜯어먹고 생산한 우유를 그냥 판매를 한 거죠. 이걸로 인해서 6,000명 이상 아이들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2005년까지 15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상선 암이 치사율이 낮은 암이에요. 그 외에 대중 건강에 영향을 미친 증거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3명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이 총 43명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고 보여준 이 사진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유공장 폭발 사고였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위험해요, 안 해요? 위험하죠. 이거 분명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야 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동차로 인해서 한 해 한 5,000명 정도가 죽는데 그럼 자동차 위험하니까 자동차 다 없애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 위험하고 그걸로부터 받는 편익하고를 따져봐야죠. 요거는 발전원별로 일정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죽는 사람을 다 계산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조 킬로와트 아워당 사망자 수입니다.
이거는 발전소 건설하는데 죽는 사람, 운영하다 죽는 사람, 또는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이런 걸로 해서 죽는 사람, 석탄 이런 거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죽는 사람 이런 거겠죠. 그리고 원자력 이런 거는 방사능으로 죽는 사람 이런 거 다 포함이겠죠. 아까 체르노빌에서 죽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석탄이 10만 명, 중국은 17만 명, 미국은 1만 명. 이거는 규제 차이죠. 미국은 미세먼지 규제를 굉장히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덜 죽는 거고, 중국은 굉장히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죽는 거고. 천연가스 4,000, 태양광 440, 풍력 150. 근데 원자력은 전 세계로 봤을 때 90명. 체르노빌 다 합쳐서 거죠.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0.1명 이렇게 됩니다. 다른 발전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죠. 자, 또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얘기하면서 작년 경주 지진을 계속 얘기합니다. 저도 부산에서 그 지진을 겪었는데 사실 저는 그전에도 지진을 몇 번 겪었어요.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지진 났을 때 지진 났네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여기 동영상을 봅시다. 지진의 규모를 원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월입니다. 9월 우리 경주 지진이 일어났던 9월입니다. 자, 경주 잘 보세요. 자, 났죠? 자, 이거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게 동일본 대지진. 자, 이거는 연도별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100수십 건씩 지진이 일어나죠. 이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지진 났다고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지진 1년에 100번 이상 납니다. 이 첨성대인데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첨성대 어떻게 됐죠? 아무 이상 없었어요. 5.8 규모 지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국정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놀랐는데, 그 규모라는 것이 첨성대 돌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이거를 무너뜨릴 정도도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30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300년 이상 이거를 넘어뜨릴 만큼 큰 지진이 한반도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원자력 발전소인데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남용기하고 똑같은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비행기로 들이박는 동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The plane atomized with the impact. It just disappeared into dust. Only the tips of the wings escaped total destruction. But the wall designed to move and absorb energy did its job well. When dealing with nuclear material, no test can ever be too drastic. 물론 이거는 내진 설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정도로 튼튼하게 짓는 원자력 발전소인데 첨성대 돌 쌓아놓은 이것도 무너뜨리지 못한 지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진도 기준으로 0.2 내지 0.3 정도 지진을 감당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원자력 발전소들 중에 설계값보다 더 큰 지진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지금까지 원전이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쓰나미죠. 이 쓰나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Давай. And it looks like the tsunami has engulfed several cities. 자, 저때 일본에서 쓰나미로 15,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방사능을 훨씬 더 두려워하죠. 실제 위험과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 사이에 저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죠. 근데 이 경제성에 대한 보고서가 IEA, 국제 에너지 기구하고 OECD NEA하고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가 여기 3%, 7%, 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그냥 쉽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할인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계산하기 좋게 1달러당 1,000원으로 치면 대충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뭐 120원 뭐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할인율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데 한 30원에서 50원 사이고요. 그리고 태양광, 지붕 위에 붙이는 거 이런 건 좀 비싸고 150원에서 250원 사이죠. 넓은 땅에다 크게 대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100원에서 180원 그 사이죠. 요거는 이제 풍력인데 바닷가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조금 더 싸겠죠. 내륙 훨씬 비싸죠. 원자력이 가장 싸죠. 그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스가 60원에서 70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이거 왜 이렇게 싸냐면 미국 그 셰일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비싸냐? 요 셰일 가스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려면 현지에서 압축해서 액화를 시켜서 그걸 배에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와야 되죠. 운송비 때문에 가스 가격이 2배 이상입니다. 미국 원자력 50원에서 100원, 가스가 훨씬 싸요. 태양광 50원에서 100원. 미국에서는 원자력하고 태양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왜 이렇죠? 미국은 사막지대도 있고, 사막 같은 경우는 햇빛 자원도 풍부하고, 일단 땅값이 싸잖아요. 그 다음에 해안가의 풍력, 이것도 꽤 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원자력을 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잖아요. 왜 이럴까요? 미국은 30년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산업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지금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입해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또 건설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DOE 장관 같은 경우에 원전 없는 에너지는 불안전하다 해서 반드시 원전을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 전입니다. 신재생 발전을 원자력의 대안으로 탈원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실제 며칠 전 우리나라 전력 수요 곡선입니다. 초록색이 7월 13일 거고 빨간 선이 14일. 하루 종일 전력 수요가 비슷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여기는 이제 점심시간이라 조금 낮은 거고요. 여기 새벽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전력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뭐에 맞춰야 되죠? 이 피크를 맞춰야 되죠. 이 피크를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이죠. 전력 수요가 적을 때 미리 생산해 놨다가 전력 수요가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기가 항상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깨져버리면 공급이 너무 많다거나 공급이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바로 블랙아웃이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화 시켜서 이런 모양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 원자력이 기저발전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같은 출력을 내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신재생이 약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요 수요를 LNG 같은 이런 걸로 맞추고 있어요. 요 피크치가 있고
항상 공급 능력은 이 피크치보다 높아야 되죠. 그리고 이 차이를 예비 전력이라고 봅니다. 탈원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LNG 발전의 가동률이 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LNG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이면 발전소 더 안 지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도 안 지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 38%, 이 수치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수요가 적을 때, 이때는 LNG는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다가 피크에서는 대부분의 LNG 발전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 피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피크를 맞추려면 뭐 LNG가 됐던 원자력이 됐던 뭐가 됐던 더 지어야 되죠. 만약에 공장에서 라면 만들듯이 미리 만들어 놓고 쌓아놨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이 말이 맞죠. 그렇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물론 공급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은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재생 전력망으로 갔다 그랬을 때 신재생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규칙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많이 생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요보다 덜 생산하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재생 에너지로만 발전을 한다 그러면 뭔가 에너지를 남을 때 저장을 해놨다가 모자랄 때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ESS라는 거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충전을 해놨다가 이렇게 남는 동안 충전을 해놨다가 모자랄 때 방전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만만치 않죠. 이게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 자동차 가격의 대부분이 배터리 가격이죠. 수천만 원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공장을 배터리로 돌린다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 돈이 얼마나 들지. 그래서 ESS가 반드시 있어야 이런 수요를 실시간으로 맞춰줄 수가 있다. ESS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메가와트 아워당 8억 정도 합니다. 더군다나 수명이 10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 ESS를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때 충전을 했다 이런 때 방전을 해서 쓰고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풍력 아니면 태양광이 주로 이용될 텐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리고 바람 안 불고 이런 날씨가 한 2, 3일 계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배터리 충전해 놨던 거 다 써버리면 그 다음 블랙아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크를 맞출 수 있는 예비 전력 시스템을, 백업 시스템이죠, 100% 예비율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재생 발전이 0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 지어놓고 1년 내내 놀다가 1년에 며칠 가동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 유지하려면 발전소에 돈 줘야죠. 그 발전소 다 짓는 돈 필요하죠. 결국 신재생 100%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발전소들 다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고 가동만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실제 유럽에서의 풍력 발전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낮은 이런 때도 있죠. 이렇게 높은 때도 있죠. 또 문제가 부지 문제죠. 만약에 20% 신재생 확대한다고 했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면적보다도 더 큰 면적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메가와트 원전 하나당 10km, 10km 그 정도를 솔라 패널로 깔아야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건데요. 유니스트의 석상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태양전지 관련해서 올해만 해도 사이언스지에 2편이나 논문을 내신 굉장히 석학이신데, 이분이 태양전지로 원전 대체 못한다. 왜냐하면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 보도인데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이 지금 신재생이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죠. 가장 많습니다. 지금 독일이 수력 이런 거 빼고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두 개 합치면 한 전체 전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이 올해 1월에 블랙아웃까지 거의 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안 불었기 때문이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외국하고 이렇게 그리드가 물려 있죠. 그래서 급하게 외국에서 전기를 이제 수입해서 블랙아웃은 면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독일 정부가 2019년까지 6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6개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를 풍력을 감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전기값이 미국의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거의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죠. 여기는 다른 건데요. 여기도 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신재생 부담금이 연 우리 돈으로 31조 원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 이거 다 국민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신재생 전력을 가지고 전력망을 구성한 데가 있어요. 이 가파도라는 섬이 있고, 가파도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 속한 섬인데, 여기하고 가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도 근처에 있는 섬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재생 그리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수는 가사도가 조금 많아요. 가구 수도 조금 많습니다. 이 신재생 그리드를 만들면서 들어간 돈이 얼마냐? 가파도는 143억, 가사도는 91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뭐 그 얘기하면 도대체 이 돈이 얼마인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자급률 43%의 전기를 신재생으로 생산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예요? 백업, 아까 얘기한 백업 시스템, 디젤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가사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거 구축해놓고 2달 동안 측정한 게 그때가 이제 가을 요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80%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년 평균하면 보다는 좀 낮을 거예요, 훨씬. 아까 얘기했죠? ESS를 갖춰야 된다고. 가파도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쓸 ESS를 갖췄습니다. 3.8 메가와트 아워 정도 갖췄고요. 가사도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3메가와트 아워 이렇게 갖췄죠. 자, 이거를 들어간 돈을 가구당 얼마 들어갔냐 보면은 가사도가 좀 쌉니다. 인구당 들어간 금액도 가사도가 좀 싸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도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가구당 5,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당 2,4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한 가구 한 달 전기요금 5만 원 잡고 계산해보면 5,700만 원이라는 돈이 95년치 전기료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거죠. 자, 1인당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섬들에서는 산업 같은 거 없죠. 그냥 가정용 전기 쓰는 겁니다. 대충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를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돈이 얼마냐? 한 1,200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산업용까지 전체를 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한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물론 이렇게 조그만 섬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데는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지를 가늠해 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건 실제 실험 결과, 우리나라에서 실험한 결과이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독일 경우에 어떠냐? 이게 이제 독일 정부에서 낸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독일이 2000년 초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탈원전을 선언했죠. 그리고 쭉 가다가 2010년도인가 그때 탈원전 포기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원자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011년에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다시 탈원전을 했죠. 독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2000년부터 신재생, 전력 생산을 이렇게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한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력이니 뭐 이런 것들 빼고 태양광하고 풍력 이렇게 보면 한 20%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요 기간 동안 매해 투자한 금액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를 다 적산하면 200빌리언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60조 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에는 ESS 이런 건 안 들어간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ESS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는 게 그리드가 외국하고 물려 있기 때문에 급하면 외국에서 끌어오면 되고 남으면 외국에 팔아버리면 되죠. 자, 요 기간 동안 전기료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 미국 거의 안 변했습니다. 독일 이렇게 증가했어요. 지금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X축이 뭐냐면은 인구당 윈드하고 솔라 발전 시설 용량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Y축이 가정용 전기료 가격입니다. 유럽 각 나라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이런 상관관계가 보이죠? 신재생을 많이 설치할수록 전기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일본 찍어놓으니까 여기에 있어요. 독일 여기 있습니다.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독일 여기 있는데 그럼
과거에 독일은 어디 있었느냐? 과거 데이터 가지고 독일을 찍어보면 1990년에 여기 있었습니다. 2000년에 여기 있었어요. 10년 동안 별로 안 변했죠. 오히려 전기 가격이 약간 떨어졌어요. 근데 2000년부터 탈원전 선언하고 신재생을 늘려갔죠. 자, 2005년 여기 갔습니다. 2010년 여기 갔어요. 2013년 여기 있고 2015년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20% 하겠다고 합니다. 신재생 20%. 그럼 우리나라 이쯤 갑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여기 가겠죠. 전기 가격 3배 이상 오르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뭐 언론에서는 뭐 10% 오르네, 뭐 20% 오르네 이런 얘기하죠.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LNG 발전. LNG 발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최근 5년 평균인데요.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185원이고 원자력은 53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격 차이, 지금 신정부에서는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과연 LNG를 늘렸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신정부에서는 신재생 20% 늘린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석탄하고 원자력 줄이면 그거 거의 대부분을 LNG가 다 받아먹게 됩니다. 아까 봤죠? 신재생 늘리려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석탄 원자력 줄이면 무조건 LNG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LNG의 비중이 커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단순히 요거 그냥 가격 차이, 이거 뭐 100원이라고 치고 발전 단가 2배 오른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LNG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은 요게 건설비입니다. 요게 운영비고 요게 연료비예요. 그러면 건설비, 운영비 이거는 뭐 거의 국내에 떨어지는 돈이라고 치고 다는 아니겠죠. 연료비는 이건 100% 해외로 나가는 돈이죠. 우리가 내는 이 돈의 90%가 해외로 나가게 돼 있어요. 원자력은 건설비, 운영비 이게 90%예요. 그럼 우리가 내는 돈의 90%는 다시 국내로 다 떨어지는 돈이라는 얘기죠. 10%만 해외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석탄하고 원자력을 줄이고 그걸 LNG로 대체한다 그랬을 때 연간 12조 원, 달러로 치면 한 100억 달러 연간, 이렇게 해외에 더 돈을 퍼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이게 얼마만큼 큰 돈이냐? 이게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흑자가 146억 불 이 정도였어요. 2008년은 또 133억 적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쭉 늘어나서 지금은 한 900억 불 이 정도 흑자를 보고 있는데 단순히 요 LNG 원전하고 석탄을 대체한 LNG 수입하는 비용 때문에 100억 불을 외국에 퍼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LNG의 주성분이 메탄이죠. 메탄은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가스 효과가 3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캐서 잘 떼면 그럼 석탄보다 이산화탄소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걸 캐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새면 그러면 이걸로 인한 온실 효과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LNG 캐고 사용하는 데까지 한 3.8% 정도 누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5.8% 정도가 누출이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해서 해보면 결국 석탄보다 2배 정도 온실 효과가 더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별로 더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라는 얘기. 물론 온실가스 말고 뭐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러시아산 PNG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거는 LNG죠.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죠. 이거는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예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우리나라에 가스를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LNG 늘려가지고 LNG 발전이 한 60% 막 이렇게 됐다.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린다거나 북한을 통과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겠죠. 한마디로 러시아나 북한한테 코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97년에서부터 2006년까지 LNG 가스, 이건 현물 가격입니다. 현물 가격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죠. 물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현물 가격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현물 가격에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LNG 가스 가격이 2배로 올랐다? 그러면은 발전 단가가 거의 2배로 그냥 오르는 거죠.
탈원전 주장하는 측에서 하는 얘기가 원자력은 뭐 사양 산업이다. 거의 선진국에서는 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외국의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기를 짓고 있고요. 이외에 앞으로 30기를 더 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7기를 지금 짓고 있고 2030년까지 21기를 지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영국 같은 경우는 탈화전입니다. 화력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과 ESS 그리고 원자력 이렇게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원전 2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을 지금 하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했는데 올해 여름 시작하면서 원전 2기 재가동을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대만이 전력 예비율이 1%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올해 다시 재가동을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총 59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볼 텐데요. 원전 발전 단가에 폐로하고 폐기물 비용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보고서 있죠. 여기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링크 따라가시면 그 보고서 다 받을 수 있고 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짓말이 산업용 전기를 가정에 전가한다. 산업용 전기료를. 그러니까 산업용은 싸게 주고 가정용은 비싸게 받아서 가정 사용자들이 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외국과의 가격 비교입니다. 우리나라 8센트, 10센트, 미국 6.8센트, 12센트. 우리나라보다 차이가 더 커요.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쌉니다. 가정용은 더 비싸고. 일본도 그렇고요. 독일이 특히 심합니다. 독일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탈원전하고 신재생으로 간다?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산업용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야말로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 사용자들한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싸죠. 그죠? 가정용보다 싸죠. 그러면 차이가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좀 보조해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대용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전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발전 단가고 전기 가격은 발전 단가에다가 송배전 가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송배전 쪽에서 이 산업용이 훨씬 싸다는 얘기죠. 산업용은 원가 자체가 싸요. 가정용보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전에서 산업용에서 이익을 남겨서 가정용에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그걸 거꾸로 얘기하죠. 그리고 발전소를 일부러 더 짓기 위해서 전력을 일부러 과다 예측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1차 전력 계획 2002년에 있었던 그게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게 2차. 요게 3차. 이게 4차, 5차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여기 X로 표시한 게 올해 하게 될 8차입니다. 근데 8차 초안이 나왔죠. 7차보다 이렇게 내리는 걸로 며칠 전에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자, 보면은 1차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갔죠. 2차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거 벗어났죠. 그러니까 3차까지도 증가율을 굉장히 낮게 봤어요. 근데 그걸 계속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4차에 가서야 그나마 조금 증가율을 크게 잡았죠. 그랬더니 어느 정도는 따라가죠. 그렇지만 이때 2011년이었죠. 9월에 순환정전이 일어났었죠. 이게 왜 일어났어요? 이때 너무 낮게 예측하는 바람에 발전소를 덜 지은 거예요. 발전소 짓는 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됩니까? 최소 3년에서 10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걸리죠.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낮게 예측하고 안 지었기 때문에 그게 이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전력 부족 때문에 결국 이때 순환정전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조금 4차에서 높게 예측하고 그러면서 차차 풀려갔죠.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낮게 예측하는 걸로 갔습니다. 매년 예측치를 낮추기도 했고 시작점을 낮추기도 했고 기울기도 낮췄어요. 근데 올해 아마 제 예상은 올해가 내년 요 예상치를 능가할 겁니다. 올 여름 지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간다? 그러면 이때쯤 또 전력 대란이 일어나겠다. 탈원전이 대세다? 이거 아까 봤죠? 미국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 엄청나게 지으려고 하고 있고 영국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인도 또 엄청 앞으로 많이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학들의 충고. 얼마 전에 미국의 환경단체, 미국의 이제 석학들로 구성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Environmental Progress라고 환경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죠. 여기 들어가 보면 편지 원문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마이클 슐렌버거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강연한 것도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자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원자력을 안 하고 신재생하고 화석 이렇게 갔다가는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자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원래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는 반핵단체에서 활동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원자력 퇴출시켜가지고는 온실가스에 답이 없다 해서 친원자력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여기에 뭐 같이 서명하신, 요 편지에 같이 서명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리차드 로즈라든가 아니면 제임스 한센, 그리고 리차드 뮬러. 리차드 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뭐 그런 책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또 이제 캐리 엠마누엘 뭐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 환경단체였는데 요거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서 다음 날인가 어디 환경단체,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무슨 듣보잡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그쪽이야말로 진짜 듣보잡이죠. 여기까지 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신재생 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신재생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는 한에서. 그렇지만 이거를 무리하게 뭐 20% 이렇게 하면 전기료가 몇 배가 올라간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재생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환경단체 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을 주장하면서 원자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근데 신재생 그 자체만으로 전력망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거기에 화석, LNG 같은 걸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걸 원자력이 해야 되느냐. 우리 입장은 신재생 점차 늘려가고 나머지는 원자력, 물론 뭐 원자력만 가지고 할 수는 또 없겠죠. 화석 연료는 줄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LNG가 CO2가 덜 나오니까 LNG하고 신재생하고 이렇게 가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3개월 만에 그 사람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서 지금 국가 에너지 문제라는 게 이렇게 그냥 무 자르듯이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봤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물론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에너지 안보에 관한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제가 다 얽혀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거를 그 모든 측면을 다 일반인 배심원들한테 그걸 다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 3개월 동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게 민주적인 결정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결정은 절대 아닐 거라는 얘기. 민주적이라고 해서 합리적인 결정이냐? 그건 아니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7차에서 반영됐던 것보다 요즘 새로 예측한 경제 성장률이 더 낮다. 그래서 새로 예측한 성장률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도 봤듯이 최소한 올해 내년 거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증가하는 건 확실한데 당장 올해 내년도 목표를 넘게 생겼어요. 아마 올해 전력 피크치 최고치를 아마 오늘 경신했을 거예요. 아까 내가 내려오면서 확인했었는데 올해 최고치가 겨울에 있었고 그리고 여름 피크치가 지난주인가 해서 83기가와트 했는데 오늘 거의 85 가까이 갔어요. 올 여름 지나면서 내년 목표치 넘어갈 겁니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거나 최소한 비슷하거나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저걸 다시 수정할지. 근데 아무튼 원자력 쪽에서는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낮게 잡아서 원전 안 짓는 걸 합리화시킨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전혀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당장 올해 내년 그 전력 예측치만 봐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당분간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설비 예비율이 그때 2011년 그때 순환정전 하고 나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쭉 오면서 LNG를 엄청 늘렸거든요. 당장 막 급하니까 빨리 질 수 있는 거 LNG 엄청 늘렸어. 그래서 지금 예비율이 30%가 넘어갈 거예요. 설비 예비율로. 그래서 아마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5년 그때는 전력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지어도.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5년, 10년 뒤에 폭탄이 터지는 거죠.